오늘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몇 가지 간단한 것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고 우선 이거 전전컴이 뭐지? 전기전자 컴퓨터. 이승우 학생 질문인데 아까 소득 구간별 세율을 한계 세율을 달리하는 누진세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소득 3천만 원하고 3,001만 원 이렇게 있는데 3천만 원에서 누진율이 달라지게 되면 만 원 더 소득 많던 사람이 오히려 소득이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제 강의를 잘못 이해하신 질문인데 이런 오해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경고해준 탁월한 질문이라 소개합니다. 누진세제에서 이제 각 소득 구간별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구간에 높은 한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면 근데 3천만 원까지는 10%고 그 뒤로는 뭐 20%다 이렇게 할 경우에 3천만 원까지는 10%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 곱하기 0.1 세액을 내고 그 다음에 1억 원에서 또 3천만 원을 빼서 7천만 원이 남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20%에서 0.2 곱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100%를 넘어가지 않는 한은 소득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번에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 관해서 부부 합산 이 위헌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오히려 평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치외교학과 권민아 학생 또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인데 관심이 많네. 김재영 학생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고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경영학부 김현규 학생 질문 중에서 유가 환급금인데 유류세 인하를 안 하고 유가 환급금을 지금 돌려주고 있죠. 연간 3천만 원 이하 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신청을 하면 24만 원씩 다 돌려줍니다. 이 유가 환급금 제도인데 이게 아까 말한 그런 법인세율 인하하고 특별 투자 공제 또는 텍스 크레딧 또는 투자 보조금 관계랑 비슷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비유적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거 좀 다르죠. 지금 유가 환급금은 무슨 세법상의 문제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유류세가 너무 올라서 유가가 너무 올라서 서민층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아래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서 유가 환급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일로 이렇게 계산서를 끊어와야 되는데 조교인가 보죠. 우리 국어교육학과 윤혜영 학생의 일을 하나? 가서 하다 보면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 그러면 10% 더 내놔라. 무슨 체크카드나 이런 걸로 안 하고 그냥 내면 10% 적게 받는다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소위 부가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세금 처리를 하면 부가세를 판매업체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에게서 10%의 부가세를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주면 왜 10% 깎아주느냐? 그거는 이제 무자료 거래를 한 거죠. 국세청에 포착이 안 되는 거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가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부가세를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 부가세는 판매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10%를 안 받고 그냥 주든 10%를 더 받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든 자기가 돈 버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속일까? 왜 무자료 거래를 할까? 그거는 소득세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원래 탈세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세금입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 근데 많은 부가세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매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를 있는 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장부를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소득세, 사업을 해서 개인 사업자가 얻었을 때, 소득을 얻었을 때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게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거래 자료를 감추게 되고, 거래 자료를 감추기 위해서 무자료 거래에 응해주는 고객에게는 부가세를 털고 물건을 파는 거죠. 예, 그 이제 원래 국가에 들어가야 될 돈이 소비자에게 가고, 그 대신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이 그 판매 기업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가세 탈세가 굉장히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우리 이 세정의 현실, 예, 특히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대안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의 세율을 좀 깎아주라,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금 내고 살고 싶다. 근데 세율이 너무 높아서 불가피하게 숨긴다,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개인 사업자의 그 사업소득세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안 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부당하게 세율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예, 국어교육과의 전다진 학생도 비슷한 세금, 비슷한 그런 자영업자 탈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예, 경영학부 김왕정 학생 어딨죠? 예, 나와서 한번 질문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공약부 김왕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지금은 그 딸집불금 제도를 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딸집불금 제도를 안 하고 그 초급금 제도를 해가지고 정부가 다 딸을 사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거를 폐지 안 하고 그러니까 딸집불금 제도를 실시 안 하고 초급금 제도를 했으면 그냥 농부들이 어차피 딸을 만들고 그걸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딸집불금 제도를 왜 실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배경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유추의 힘인데요. 유추할 수 있는 능력. 쌀집불금 제도가 이게 일종의 이제 보조금인데 좀 특이한 보조금입니다. 이게 이제 세금을 쌀 생산량, 쌀 판매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거꾸로 마이너스로 세금을 걷는 거거든요. 돈을 돌려주는 거 비슷해서 특이한 제도인데, 추곡수매 제도하고 엮어서 이렇게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이따 답변을 드리기로 하죠. 오늘 한 학생만 질문 소개를 하고요. 종부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대체로 다 알고 계신데 그냥 말로 설명을 하죠. 종부세는 이제 국세청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초과하는 토지, 건물, 주택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죠. 과세 기준은 그러니까 일정 가치를 넘어서는 부동산이니까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할 거냐. 예를 들어서 6월 1일의 이 가치를 기준으로 이제 과세를 합니다. 이번 주말 다음 주에 아마 원래 고지서가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위헌 판결 때문에 고지서가 안 날아가겠죠? 이제 2003년도에 입법이 돼서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표에서 봤죠? 이 종부세의 특징은 원래 이제 현행 종부세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준이죠. 이게 이제 과세 기준의 최저한입니다.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6억. 예. 그 다음에 6억 초과분에 대해서 6억까지는 재산세. 그 다음에 이제 6억이라는 과세 표준을 넘어서 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9억까지. 6억에서 9억까지 3억 원 차이가 나죠. 여기에 대해서는 1% 세율. 그 다음에 3에서 14억이니까 20억. 여기 이제 20억. 20억까지는 1.5%. 요 구간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억, 20억에서 100억. 100억까지. 여기는 2%. 100억 이상 무한대까지는 초과분에 대해서 3%.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9억짜리면 6억까지는 재산세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초과되는 3억만큼 만 1%를 적용하니까 300만 원 내게 되는 거죠. 예. 15억짜리를 갖고 있다. 15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6억은 까고 재산세 적용을 하고 3억 부분에서 1%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억 부분, 6억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한 1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12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에 여기 300만 원을 더하면 1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15억짜리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까 구간별 누진제입니다. 요 구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은 요 퍼센티지를 곱해서 예, 그렇게 이제 누진적으로 합쳐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뭐 이제 한 200억짜리 같으면 예, 이 구간에 3억에 대해서 1%, 그럼 300만 원. 14억에 대해서 1.5%, 그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80억에 대해서 2%, 1600만 원 좀 되겠죠? 곱해서 또 여기 100억에 대해서는 3%, 그럼 요거는 3억. 100억의 3%면 3억 되죠? 그렇게 되면 수억 원의 종부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센 거죠, 이게. 센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이 나온 거는 2003년, 2004년도에 엄청난 부동산 열풍,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매우 크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종부세를 내게 돼 있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그걸 처분하세요.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이제 개편안, 정부가 원래 헌재의 위헌 결정 이전에 내놓았던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요 6억 원은 이제 9억을 올린다는 겁니다. 9억으로. 여기 9억부터 9억 밑으로는 재산세를 적용한다는 거죠. 개편안을 보면 이제 요 밑으로는 재산세, 그 다음에 15억까지 여기가 9억, 여기 15억이면 요 9억에서 15억까지의 구간에는 0.5%. 요거 이제 여기는 없어졌고 1%짜리는 여기 1.5%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0.5%로 세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15억에서 21억까지 여기는 0.75.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과하는 데 대해서는 0.1%.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0.1%. 여러분들 그냥 어림짐작 계산해봐도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세액이 그냥 거의 몇십 분의 1로 아마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겁니다. 0.1%가 아니고 1%죠. 예, 제일 높은 구간에 1%. 이렇게 개편하는 안이 지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헌재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요게 소유자라는 게 세대거든요. 현재 종부세에서는 세대 합산입니다. 부부, 부자, 부녀,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없이 한 세대로 법적으로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들의 이 토지주택 건물은 전부 하나로 합산해서 세대 단위로 요 과표를 측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현행 종부세 제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세대 합산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거죠. 위헌. 이제 이유는 상당히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 안 하고 둘이 사는 사람이 각각 4억 원짜리,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합치면 10억이지만 둘이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를 안 내도 되죠. 그렇습니다. 6억 이하니까 각각. 근데 둘이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면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혼인신고 하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우리 헌법이 가족의 가치 아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가족이 불이익은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세무당국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나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논리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물론 우리 종부세에는 그거 말고도 위헌적인 요소가 많죠. 위헌적인 요소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 앞에서의 평등, 형평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하고 있지 못하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그런 뜻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서 위헌 결정을 받은 거죠. 이걸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르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대해서 스플리트, 그러니까 부부 별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주부, 전업주부가 있고 남편이 혼자 돈 버는데 연봉 2억 원 번다. 그러면 1억 원으로 쪼개가지고 남편 1억, 아내 1억 이렇게 소득세를 1억 원에 대한 한계세율을 적용하니까 세율이 많이 낮아지죠.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부 별산 제도를 채택한 데에는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어떤 이제 사람들이 혼인을 안 한다든가 이런 문화정책상 혹은 이런 등등의 많은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부부를 좀이라도 유리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 일찍부터 스플리트 제도를, 그러니까 부부 별산 과세 제도를 소득세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견해를 말하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물론 충분한 반론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냈던데 소개는 안 했지만 소비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이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종부세만큼은 따로따로 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논리적인 반론, 경제이론적인 반론, 법리적인 반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상당한 정도 경청할 만한 일리가 있다. 그렇게 저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헌법 불합치. 이게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리고 집 한 채 장기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종부세를 물리는 거는 헌법 불합치,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받으면 곧장 그 관련 조항은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 합산 과세, 그러니까 세대 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어제부로 세법상의 효력이 다 정지되었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낸 세금도 다시 계산해서 별산과세로 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요. 헌법 불합치는 과거에 거둔 세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빨리 고치라는 거죠.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에 관한 건데요. 이것도 역시 투기 목적을 가지고 장기 보유한 것이 아니다. 예, 그렇게 그것이 이제 논리적 기반이고, 또 한 세대의 집 한 채 또는 한 사람에게 집 한 채라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세 기초공제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 기초공제제도의 액수라는 것이 대개 최저생계비에 근접하는 액수로 산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좀 낮게 되어 있긴 한데, 유럽은 일반적으로 한 10,000불 수준 이 정도에서 기초공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문명적인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주로 사회민주당이나 이런 진보정당들의 기본 입장이었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리가 있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동기가 어쨌든 우리가 재산을 과세의 지표로 설정한 이상은 그 재산이 어떤 경위로 축적된 것이든 어떤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든 상관없이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당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헌법 불합치 판정은 경제이론적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투기 목적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긴 기간의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종부세에서 면해준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죠. 해마다 이사를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보유는 충분히 토지 투기나 부동산 투기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도 그래서 위헌 판결을 하지를 않고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율이 너무 높다, 이거는 이제 기각됐죠. 세율이 너무 높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합헌적 세율과 위헌적 세율을 구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합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법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로서 그 위헌 판결을 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다. 핵심 쟁점인 두 가지에 대해서 위헌 내지 헌법 불합치 판정이 왔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굳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헌법 불합치 부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율을 낮추든가 세액을 공제해 주든가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뭐 헌법 불합치 판정이 없어도 그것은 정책적인 의사결정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런 쪽으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세대 합산에 관해서는 뭐 이거는 꼭 옳다 그르다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겠죠. 근데 명의신탁, 실제로 할아버지 집인데 손주 이름으로 해놨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법적 규제가 동반되어야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세대 합산 위헌 결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위헌 결정이었다. 앞으로 새로 아파트를 사는 분들은 고가 아파트는 무조건 부부 공동 소유로 50%씩 지분을 해놔야 종부세를 안 물겠죠. 그러면 여성 배우자한테 재산의 반을 같이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남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평소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마초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소유권의 반을 아내에게 해줘야겠죠.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혼하는 경우에도 뭐 별도의 그런 분할 절차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자동적으로 자기 몫을 자기가 가지면 되는 문제죠. 그것은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상당 부분 양성평등
재산권 소유와 처분에 관한 양성의 평등한 그런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는 판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내는 한이 있어도 와이프한테 못 주겠다. 이런 분들은 매우 비싼 비용을 치르고 그걸 거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뭐 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주택 경우에는 부부가 나누려면 증여세를 내야 되죠. 한 15억짜리 주택 같으면 한 20년치 종부세를 증여세로 내야 아마 똔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제도는 주변의 다른 제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사람의 소유이면서 여러 사람으로 분산시키는 불법적인 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여타 관련된 제도의 엄격한 운용, 이것이 전제될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지는 부정적 효과는 많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간에는 헌법재판관들 9분 중에 8분이 종부세 대상자고 한 분이 아니고 그 아닌 한 분과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조금 내는 분 2분만 합헌 의견을 내고 나머지 7분이 다 위헌 결정을 내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냉소적으로 이렇게 논평을 하는데 뭐 설마 그랬겠습니까? 설마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종부세는 대체로 스토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참고로 우리 국민들의 종부세에 대한 반응이 더 강화해야 된다. 이게 4분의 1쯤 되고요. 현행 유지가 한 2분의 1쯤 되고 해서 국민 중에 한 60% 내지 70% 이상이 현행 종부세의 유지 또는 더욱 더 강화하라 이런 그걸 갖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인 판단권을 지니고 있는 곳이거든요. 불만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는 국민들의 여론과 어긋나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의거한 권한 행사에 관해서는 비판은 하더라도 할 거는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거부하거나 이렇게 할 방법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되게 세죠? 무지하게 셉니다. 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때 왜 정치적으로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이해가 가시죠? 왜 그 당시 야당이 전효숙 씨의 기존의 헌법재판관을 다시 임명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거의 국회를 마비시키면서까지 대통령과 싸웠죠. 그런 것들이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정당 사이의 대립이 벌어질 때 저쪽을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쪽이 있으면 굉장히 입지가 강화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미국 경우에도 연방 대법관이나 임명할 때 대통령들이 바뀌면 자기 코드에 맞춰서 다 임명을 하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하든 안 하든 뭐 어떻게 보든 간에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독립기관이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뜻, 주권자의 뜻이라는 것을 얹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결국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추천 또는 국회의 인준 이런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이상은 그 결과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종부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만 한 가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죠.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협회라는 게 있는데요. 세계 헨리 조지 협회. 그래서 이제 가톨릭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구에도 뭐 토지평등 시민연대인가요? 예,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저기 가톨릭 대학교에 어떤 교수님하고 경북대학교에도 경제학과 교수님인가요? 김윤상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예, 뭐 그런 몇몇 대구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단체인데, 그 헨리 조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게 국제 조직입니다. 참 재밌는데, 이분은 이미 그 100년도 넘게 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1800년대 말에 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단 한 권의 저서를 남긴 사람인데, 학교는 거의 다닌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20세기 초에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었지만 21세기까지도 그 책이 읽히고 있는, 대중적으로 읽히는 매우 보기 드문 경제학자에 속하죠.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하면 초등학교를 겨우 나온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뭐 신문파리부터 시작해서 외항선 선원 뭐 등등 안 해본 직업이 없을 정도로 밑바닥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죠. 혼자서 독학을 하고 책을 읽어서 그 당시 경제학의 최고 수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신문사에서 이제 조판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젊은 조판공 하나가 편집장실로 올라와가지고 원고 하나를 주면서 제가 칼럼을 한번 써봤습니다 라고 주고 갔어요. 편집장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되게 잘 썼단 말이죠. 이놈 자식이 어디 가서 뭘 뺏겼나 이래서 그날 그 전날 나온 웬만한 신문의 논설을 다 찾아봤는데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예. 잠시 후에 그 편집장이 조판실로 내려가서 헨리 나 좀 보지 이렇게 해서 기자가 됐습니다. 논설위원이 됐죠. 예. 그래서 좀 필명을 떨쳤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될 뻔했는데, 어느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해서 공개 강좌를 이렇게 했습니다. 될 뻔했는데 안 됐죠. 왜 안 됐냐? 여러분,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는 책도 필요 없고 선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수 뽑지 말라는 얘기죠. 선생도 필요 없는데 왜 경제학과 선생으로 가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노동조합을 욕하고 임금 인상에 반대하기로 옛날부터 악명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은 이 사람이 시카고나 필라델피아나 뉴욕과 같은 이런 대도시에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문명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대중적 빈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왜 이러한 진보와 빈곤이 동시에 존재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해법이 뭐냐? 이걸 깊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그로부터 한 100년쯤 전에 차액지대론이라는 지대 이론, 렌트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최고 수준까지 밀고 가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이 모두가 토지 때문이다. 이 모두가 땅에 대한 임대료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조세를 다 폐지하고 오로지 하나의 세금만 남기자. 그것이 부동산세입니다. 싱글 텍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토지 단일세 운동이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게 되죠. 뉴욕 시장에 2번 출마했고요. 2번 다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헨리 조지는. 싱글 텍스라는 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 토지도 마찬가지로 공급과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가 보통 토지는 넓힐 수 없죠. 지구 표면은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되는 구에 거의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지구 표면이고, 대부분의 지역이 물로 덮여 있고 일부 지역만 땅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 표면이.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 범위 안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긴 세월로 보면 옛날에 뭐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와 뭐 아메리카가 붙어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긴 세월, 말하자면 지질학적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인간의 직관과 이 감각이 허용하는 시간적 범위 안에서는 토지는 넓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새만금 뭐 이런 것처럼 좀 갯벌을 메꿔서 조금 넓힐 수는 있겠죠. 대한민국 국토도 넓어질 수 없죠. 남북한을 합쳐서 뭐 한 21만 평방킬로미터 되나요?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남쪽이 뭐 조금 넓어서 한 11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넓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이라는 것이 그러면 늘어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 토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집이 지어지고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지만 기존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이, 건물이 시장으로 매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언론 보도를 보시면 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공급을 늘리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택지 개발, 신도시 건설 이런 거죠. 그것은 신규로 지어지는 집만이 공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그것이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 토지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거나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신규 공급이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누군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중에서 일정 부분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것이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이 토지나 주택의 공급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볼 때 그 점을 유념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 박사님들도 TV 토론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택지 공급,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 새로 짓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주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이미 존재하고 있는 토지, 주택 중에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땅을 넓힐 수는 없고 집을 새로 지을 수는 없지만 조세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라는 것의 기본 아이디어는 실제로 그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손해다라는 손익계산서를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여러 채씩 쥐고 있는 집들을 주택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금 제도가 종부세입니다. 이게 징벌적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징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징벌이거든요. 재산을,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징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소득, 새로운 소득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징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와 빈곤 얘기를 한 것은 왜 도대체 문명의 진보, 부의 축적 이런 것이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에 왜 대중적 빈곤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양극화입니다. 이게 19세기 말의 양극화 이론이거든요. 헨리 조지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목가적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수학 체감의 법칙, 멜더스가 얘기했던 일정한 토지의 노동력을 계속 인구가 늘어나도 인구 늘어나는 속도보다 식량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중적 빈곤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멜더스가 내린 결론이었죠.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신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반대였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보면 거기서는 물리법칙이 다 무너지죠. 신세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모든 낡은 유럽 대륙의 경제법칙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대륙은 그야말로 신대륙이었거든요. 토지는 무한대로 널려있고 부족한 것은 노동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북아메리카에서의 유럽인들이 이주했던 무렵에 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식량의 증가 속도가 더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토지가 무한대로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구대륙에서 적용되던 토지수학 체감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정착한 유럽인들이 직면한 상황은 이런 겁니다. 눈 가는 데까지 들판이고 숲이에요. 거기 도착합니다. 최초 유럽인이.
도착해서 어디에 자리를 잡겠어요? 비옥한 땅에, 천만의 말씀. 비옥한 땅에는 숲이 너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 자리 잡은 것은 메마르고 황량한 장소에 맨 먼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야금야금 비옥한 토지가 있는 쪽을 나무를 베내고 개간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이웃집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대장간도 생기고 뭐 슈퍼마켓도 생기고 여관도 생기고 많이 생깁니다. 그 농부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땅은 이제 주변 환경도 나빠졌으니까 그거 팔고 딴 데 가서 땅 사서 농사 지으시오.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냐? 그 땅은 이제 비옥도와는 상관없이 교환, 거래, 매매, 상업활동, 교통의 중심지로 이미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비옥도,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가진 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획득한 가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가치가 오로지 그 위치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시장 가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굉장히 높은 임대료에 임대되게 되어 있고 팔게 되면 엄청난 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부가 전국적으로 이 비싼 토지의 임대료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은 구대륙에서는 토지의 비옥도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신대륙에서는 교통중심지, 상업중심지의 거리, 교통과 상업중심지로부터의 거리에 좌우되는 겁니다. 토지의 가치가. 정확히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죠. 한 평에 20억. 그렇게 되는 겁니다. 토지의 비옥도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땅의 소유주가 한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하는 걸로는 그러면 한 뼘이라도 땅을 사두시오. 자기 돈을 다 들어서 땅을 사놓고 한 10년 동안 나폴리의 거지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든가, 예. 아니면 뭐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10년 지낸 다음에 돌아오면 당신은 엄청난 갑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대, 렌트라는 것을 임대료 혹은 땅의 임대료, 건물의 임대료,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아가고 일하는 사람에게서 부를 빼앗아가는 악의 진원지로 헨리 조지는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세를 다 폐지하고 땅 소유주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가운데 그 위치상의 장점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 부분, 거기서 발생한 소득을 전부 세금으로 환수하는 싱글 텍스를 도입하자. 이게 뉴욕 시장 출마 공약이었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엄청난 환호성과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 소유자의 공공의적이 됐겠죠. 예, 종부세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와 같은 철학적인 토대가 그 배후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지구 행성 표면에 있는 일정한 넓이의 행성 표면을 사적으로 소유하도록 허락했을까요? 허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군가가 그 땅을 맨 먼저 점유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살면서 동물 일반이 가지고 있는 서식지에 대한 욕망을 인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그렇게 형성되어서 오늘날 현대적 소유권의 기초가 되었던 것에 불과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도서관에서, 이거 서점에는 절판돼서 안 나올 거예요. 도서관에서 진보와 빈곤 번역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름다운, 예, 수필집 문학책처럼 읽히고, 아무런 생산적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부를 끌고 모으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헨리 조지의 정당한 분노, 예, 그리고 거기에 부를 빼앗기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대중의 궁핍에 대한 헨리 조지의 그 적개심,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 이런 것들이 짙게 배어있는 문학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토지 단일세는 이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엄청난 모든 사회, 모든 시대의 지배계급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토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지배계급이 되었지만 지금은 지배계급이 되면 토지를 소유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득권의 장벽을 돌파할 수 없는 세금 이론이죠. 예, 그래서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당연해 보이는 조건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과연 우리는 이런 제도들을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저작입니다.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오늘이 경제학적 쟁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강의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정치적, 집단적 의사결정론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 또는 다수결에 의한 표결, 소수파는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민주주의 규칙에 관해서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해석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아직도 적절한 참고 자료를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제가 가능한 한 빨리빨리 찾아보고 다음 주 초에라도 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예.